자, 오늘이 2025년 12월 3일인데요.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코드 쪼가리로만 여겨지던 게 공식적인 재산이 된 날입니다. 네,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인 영국이 비트코인은 법적 재산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뉴스 하나로 끝날 얘기가 아니죠. 만약 여러분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했다면요. 지금까지는 그냥 사이버상에서 데이터를 잃었다는 애매한 문제였지만 이제 영국에서는 내 집이 털린 것과 같은 재산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이 법 하나가 어떻게 디지털 자산의 운명을 무법지대의 금덩이에서 은행 금고안의 금괴로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규제 하나가 더 생겼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법의 테두리 바깥 그 회색지대를 떠돌던 디지털 자산이 마침내 국가의 공식적인 법률 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리를 찾는 말 그대로 격상된 사건입니다. 격상이에요. 네, 오랫동안 논쟁만 무성했던 그래서 암호화폐가 대체 법적으로 뭐냐? 이 질문에 영국이 세계 최초로 명확한 답을 내놓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법이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당장 우리 지갑 속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바꾸게 될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법부터 제대로 들여다보죠. 정식 명칭이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 우리말로는 디지털 자산 재선법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영국 의회를 통과하고 또 찰스 3세의 왕실 제가까지 받아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공식 법률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왕실 제가는 상징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이로써 입법 과정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아주 명료해요. 핵심이 뭔가요?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토큰은 이제부터 법적인 재산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딱 한 문장이군요. 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가진 힘이 엄청납니다. 그냥 재산이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가요? 기존의 법에 그냥 디지털 자산도 재산의 일종으로 본다. 이렇게 끼워 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법원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점이죠? 기존 법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고 디지털 자산을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는 점이죠. 여기서 바로 제3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제3의 재산이요?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법 체계에서 재산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네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집, 자동차, 금괴 같은 물리적 자산입니다. 법에서는 이걸 동산이나 부동산으로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법적인 권리를 증명하는 권리형 자산입니다. 권리형 자산이요? 네, 주식이나 채권이 대표적이죠. 이건 뭐 종이 쪼가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회사의 지분을 주장할 권리나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실체가 있는 것, 다른 하나는 어떤 약속이나 권리가 담긴 증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은 만질 수 없으니까 물리적 자산이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중앙기관이 이것은 당신의 권리를 증명합니다 라고 발행해준 증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탈중앙화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이다 보니까 기존의 두 가지 재산 카테고리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정말 애매한 존재였죠. 해킹을 당해도 이걸 절도로 봐야 할지, 사기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데이터 손실인지 법원마다 해석이 갈렸습니다. 바로 그 애매한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영국이 그냥 이건 3번 카테고리야 라고 아예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 자산도 권리형 자산도 아닌 그 자체로 독립적인 제3의 재산이다. 이렇게 법으로 선언한 겁니다. 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세시대의 토지 소유권 개념이 정립된 이후로 제3법에 이렇게 근본적인 카테고리가 추가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중세 이후 가장 큰 제3법 개혁이다 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념 자체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나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재산으로 인정받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가장 큰 변화는 법적인 확실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확실성?
네, 이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몇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풀어보죠. 우선 가장 와닿는 건 역시 도난자산 회수 문제겠죠. 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전에는 내 지갑에서 코인이 사라지면 경찰에 신고해도 그게 정확히 뭔가요부터 설명해야 했고 법적으로 잃어버린 재산인지조차 불분명했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명백한 재산 절도로 규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나 법적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겠네요. 내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거래소를 통해 자금이 세탁되거나 믹싱 서비스를 거쳐도 그 경로를 추적해서 동결하거나 회수할 법적 권한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전에는 이게 내 데이터인지 자산인지부터 법정에서 지루하게 다퉈야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회의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국법으로 재산이라고 정해봤자 만약에 저기 북한이나 러시아에 있는 해커가 훔쳐갔다면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국내용 법에 그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물론 영국법이 전 세계 해커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집행의 문제고 그 이전의 권리의 문제입니다. 권리의 문제요? 네, 이 법의 진짜 힘은 국제공조의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훔친 코인이 특정 국가의 거래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 영국 법원은 이것은 우리 법에 따라 명백히 도난당한 재산이므로 동결해달라고 해당 국가의 사법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데이터의 이동이었던 것이 이제는 국경을 넘은 작물 거래가 되는 셈이라 다른 나라들도 협조해야 할 명분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사법 공조를 요청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렇게 본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확실히 다르네요. 또 다른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상속 문제를 빼놓을 수 없죠. 상속? 지금까지 암호화폐 상속은 기술적인 영역에 가까웠습니다. 유족들이 고인의 프라이빗 키를 찾지 못하면 수십억 원어치 코인이 있어도 영원히 찾을 수 없었죠. 맞아요. 죽으면 내 비트코인은 우주 미아가 된다. 이런 농담도 있었잖아요. 유언장에 내 하드디스크 안에 비트코인 있음 이렇게 써놔도 법적인 효력이 애매했고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유산 목록에 비트코인 3개 이렇게 명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와... 만약 고인이 특정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했다면 법원이 유언 집행을 위해 거래소에 해당 자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약속이나 기술적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법이 집행하는 권리의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와, 그건 정말 큰 차이네요. 파산 문제도 마찬가지겠군요. FTX 사태 때 고객 자산이 회사 자산이랑 뒤섞여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 만약 이 법이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와, 기업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맡긴 암호화폐는 이제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고객 소유의 재산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보호받을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그가 보유한 암호화폐도 다른 재산과 똑같이 채권자들을 위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모든 게 법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영국의 암호화폐 단체인 크립토 UK가 성명에서 이 법은 소유권을 증명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영국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재산처럼 다룬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이미 법원이 그렇게 보고 있었다면 굳이 의회까지 나서서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게 큰가요? 네. 이전의 방식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결, 즉 판례에 의존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인정이에요. A라는 사건에서는 재산으로 인정해줬는데 비슷한 B라는 사건에서는 다른 판사가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늘 존재했죠. 그때그때 달랐다는 거군요. 일관된 원칙이 없었고요. 맞습니다. 판례가 점이라면 이번에 만든 법률은 그 모든 점을 꿰뚫는 하나의 선을 그은 겁니다. 비유가 확실하네요. 이제부터 영국 내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강력한 원칙이 생긴 거죠.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겁니다. 비유하자면 몇몇 가게에서만 암암리에 받아주던 외화를 국가가 나서서 이것도 공식화폐다라고 선언해준 것과 비슷한 충격이죠. 알겠습니다. 법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법 통과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영국 중앙은행에서도 의미심장한 발표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소식이었죠.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 같은데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 두 가지 움직임을 연결해 보면 영국의 아주 큰 그림, 국가 전략이 보입니다. 어떤 전략이죠? 영국 중앙은행의 부총재가 파운드와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공식 규제안을 준비 중이며 미국과 같은 속도로 규제를 완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미국과 같은 속도로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미국보다 뒤처지지 않겠다. 이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즉, 영국은 지금 두 개의 차선에서 동시에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차선이요? 네. 첫 번째 차선에서는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디지털 재산으로 인정해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선에서는 파운드와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지급수단으로 만들어서 은행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는 보호해야 할 자산으로, 다른 하나는 관리해야 할 화폐로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암호화폐 전체를 두루뭉술하게 위험한 투기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기능에 따라 역할을 나누고 하나는 재산법으로 다른 하나는 금융결제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명확한 국가적 시그널이죠. 법과 은행 시스템이 보호하고 관리하는 공식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세계 금융의 허브인 런던이 이런 명확한 방향을 설정했다는 건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엄청난 파급 효과, 일종의 규제 경쟁을 촉발할 겁니다. 규제 경쟁이요? 네. 영국이 하나의 명확한 선례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더 이상 암호화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원론적인 고민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런던이 디지털 파운드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동안 뉴욕이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달러 패권을 지켜야 하니까요. 네. 뭔가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유럽은 미카라는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안을 이미 만들었잖아요. 유럽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유럽은 법의 큰 틀은 있지만 이번 영국의 제3의 재산 같은 법적 정의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존 미카 규제에 영국의 법적 해석을 통합하거나 참고해서 법률을 더 정교하게 다듬으려는 논의가 활발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을 민법상 재산으로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만 무성했는데 이번 영국 사례는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겁니다. 아, 확실히 그렇게 되겠네요. 법조계와 산업계의 목소리가 훨씬 커질 거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도 수면 위로 급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결국 영국이 쏘아올린 공 하나가 전 세계적인 제도와 경쟁의 신호탄이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속도가 한 단계, 아니 서너 단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영국의 디지털 자산 재산법 통과는 암호화폐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 그 회색지대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던 존재였다면 이제는 최소한 영국 안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 명백한 재산으로 그 지위가 격상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컴퓨터 속 실험이 아니게 된 거죠. 투자, 보관, 상속, 회수라는 자산 관리의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까지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담보물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으니까요. 아,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과 비슷한 개념의 금융상품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암호화폐 전문 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도난이나 해킹에 대비한 보험 상품이요. 법적 재산으로 인정받았으니 당연히 가능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 제도 안으로 공식 편입된 디지털 재산의 시대가 정말로 시작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만약 디지털 자산이 이제 자동차나 금처럼 공식적인 재산의 한 종류가 되었다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결제 수단이 된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라. 혹시 국가가 외환 보유고에 달러나 금을 쌓아두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국가의 공식적인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국가가 비트코인을요? 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세계 금융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겁니다. 이 법은 어쩌면 그 거대한 변화의 첫 번째 문을 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식의 깊이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